스토킹 범죄는 아시다시피 그 위험도에 비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건 좀 늦은 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는 불과 3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서는 이것도 너무 가볍게 느껴지긴 해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한 이유는 이 사건의 시작점이 스토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스토킹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가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였다는 사실이죠. 더불어 이 사건의 판결까지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이런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성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건지 분노와 의문을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 2021년 12월 16일 경기도 남양주에 살던 한 노인이 자신의 64세 된 딸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딸 소유의 원룸 건물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그 건물에 수리를 하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가장 먼저 실종 여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휴대폰 GPS 기록을 확인해요.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요. 휴대폰 GPS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그녀의 원룸 건물이 있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이었습니다. 경찰이 곧장 원주시 우산동 주변을 수색했고요. 이어서 그녀의 원룸 건물 빈방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칼에 찔려 있었어요.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 조사를 하면서 다행히 용의자는 금방 특정됩니다. 42세의 남성 김 씨였어요. 그러면 김 씨가 이 피해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뭐였을까?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어요. 조금의 친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범행 당시에 처음 본 사이였어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고 경찰이 용의자 김 씨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놀랄만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해요. 이 김 씨의 범행이 건물주 여성을 살해한 것 말고도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이번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불과 한 달 전에 한 여성을 스토킹해서 협박하고 폭행하고 강간하고 신고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벌받은 경력도 여러 개 있었어요. 사건을 저지르기 1년 반 전에 강도치상죄로 2020년 7월 10일에 출소한 상태였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 남들은 살면서 한 번 저지르기도 어려운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김 씨가 출소한 이후에 1년 반 동안 저지른 범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룸 건물주 여성을 살해한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건의 시작점이 된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2021년 11월 3일 피의자 김 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서 한 살 많은 43세의 A씨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제 메신저로만 대화를 하다가 3일 후에 실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보게 되는데 얼마 후에 김 씨가 이 여성 A씨에게 되게 황당한 제안을 해요. 서로 우리 사실혼 관계처럼 살자. 내가 너네 집에 좀 살게 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A씨도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거절하고 더 이상은 연락하지 말아달라면서 그 관계를 종료시킵니다. 근데 김 씨의 생각은 완전 달랐던 거예요.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을 계속 거부하는 A씨에게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A씨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요. A씨는 김 씨의 번호를 차단했고요. 근데 자기가 차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가 더 적극적으로 그녀를 만나기 위해 나서기 시작해요. 그녀가 일하던 직장까지 찾아간 거예요. 이거 진짜 최악이죠. 회사 앞까지 찾아가서는 이 A씨 회사의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요. 자기 전화는 안 받으니까. 그러더니 나 김땡땡인데 누나 나올 때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A씨는 당연히 안 나간다고 했죠. 그랬더니 나 그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러면서 정말로 회사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전화를 끊고 아예 조퇴까지 해서 김 씨를 만나러 나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까지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염려했던 걸로 보여요. 당시의 상황을 A씨의 회사 사장이 목격했는데 A씨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억지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김 씨는 원하던 대로 A씨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히 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떤 상황들이 있고 나서 김 씨가 A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게 자세한 정황들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어떤 협박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극하지 않고 일단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잘 구슬려서 헤어질 생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룬 김 씨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김 씨가 그냥 막 나가겠다는 식의 말과 행동을 A 씨에게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A 씨도 이제 화를 못 참고 한마디 합니다. 너는 집주인도 아니면서 왜 집주인처럼 나한테 명령조로 말을 하냐. 그랬더니 되려 자기가 막 화를 내면서 A 씨를 때렸다고 해요. 약 10회 정도를 때렸는데 이 일로 A 씨는 뇌진탕에 목뼈에 염좌까지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날 폭행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냐면 A씨가 너무 막 무섭고 놀라서 바지에다가 소변을 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A씨가 소변 본 바지를 갈아입기 위해서 화장실로 가는 길에 신고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또 뚜껑이 열리다 못해 이제 떨어진 거죠. 싱크대에 있던 32cm짜리 칼을 들고 A씨를 따라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너 나랑 그냥 같이 죽자 이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도 김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새벽 3시 정도가 될 때까지도 화가 나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A씨를 힘으로 누르는 과정에서 A씨가 정신을 잃게 만들기까지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기절했던 A씨가 깨어난 이후로도 김 씨는 다시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목을 졸라댑니다.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진정이 되지 않는 분노에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만 가득했어요. 정작 본인이 지금 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과해야 할 일들만 가득한데 그냥 자기가 괜히 열받는 거죠. A씨가 폭행을 당하고 6시간이 지난 새벽 6시가 돼요. 김씨가 잠깐 이제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김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A씨가 순간적으로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요. 그렇게 살려달라면서 복도에서 막 외치기 시작을 해요. 김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쫓아가서 A씨를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이번에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게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그녀를 감시합니다. 다 계산을 해보면 지금 거의 36시간 동안 감금당한 상태인 거예요. 당연히 출근도 못했겠죠.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못 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옆에서 김 씨의 협박이 있었겠죠. 네가 전화해서 네 입으로 못 가겠다고 해라. 그랬을 겁니다. 김 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금당한 채 침대에 앉아있는 A씨를 때리고 강간까지 해요. 열받으니까 이제 치료비 내놔라. 치료비를 요구했는데 그녀를 또다시 폭행하면서 이번에는 턱관절 상해까지 입힙니다. 그렇게 약 42시간 동안 김 씨의 감시와 폭행을 견디던 그녀는 다행히도 이 집을 탈출할 수 있었고요. 곧바로 동네 지구대를 찾아가서 김 씨를 신고해요. 딱 봐도 지금 얼굴이며 몸이며 막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들이 가득하잖아요. 막 부어있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목뼈 염좌 및 긴장, 가슴의 타박상,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씨가 탈출한 이후에 김 씨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를 신고할 거라는 예상을 했겠죠. 증거물도 제대로 처분을 못하고 바로 도망가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인 김 씨가 떠난 A씨의 집에서 현장 조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피 묻은 물티슈, 흉기 등을 찾아냈고요. 이불에 묻어있는 정액과 A씨의 잠옷에 묻어있는 혈흔까지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경찰을 피해서 잠적한 A씨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김 씨는. 그러니까 뭔가 만나서 신고 취소해라, 철회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네가 감히 날 신고해? 이거에 대해서 응징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나줄 리가 있나요? A씨는 숨어버려요. 근데 과연 김 씨가 A씨를 못 찾았을까요? 찾아냈죠. 엄청나게 끈질긴 놈이에요. A씨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주변을 수소문하고 다니다가 A씨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알아낸 거예요. 당시 A씨가 그 여동생이 살고 있었던 원주에 한 원룸에 숨어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아낸 거죠. 정확히 몇 호에 사는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작정 칼을 들고 그 원룸 주변을 배회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김 씨가 뭘 알게 되냐. 이 해당 원룸 건물 안에 방 하나가 지금 비어있다. 공실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방에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무단으로 여기 들어와서 지내면서 A씨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원룸 건물의 건물주가 누구였냐? 앞서 실종 신고된 64세의 여성 B씨였어요. B씨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입자에게 수리 요청을 받고 수리 작업을 해주러 원주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 와요.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공실로 비워뒀던 방에 수도가 동파되진 않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당시 김 씨가 무단으로 지내고 있던 그 공실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비어있는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여기서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김 씨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순간 비명을 질러요. 사실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늘 칼을 가지고 남의 집에까지 침입해 있는 범인한테 뭐 상식이라는 말을 들이댄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걸렸으면 사과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사람을 밀치고 도망을 가거나 변명이라도 하면서 자리를 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김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얘는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이 폭행 아니면 살인이에요. 지금부터는 김 씨가 아무 연관 없던 B 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 씨는 집으로 들어온 원룸 주인 B 씨를 침대 위에 쓰러뜨렸고요. 늘 갖고 다니던 칼로 B 씨의 왼쪽 가슴을 2번 공격합니다. 순간적인 공격에 B 씨가 고통을 느꼈겠죠. 느닷없이 칼에 맞고 이제 몸을 웅크렸어요. 여기서 범행을 멈췄으면 B 씨는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김 씨는 몸을 웅크리면서 전혀 반항조차 하지 않는 B 씨의 등을 다시 칼로 2번 찌릅니다. 결국 B 씨는 심장막 손상, 가슴 대동맥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돼요. 얼마나 강하게 막 공격을 했는지 공격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서 그 B 씨의 몸에 박혔을 정도래요. 근데 김 씨는 그 와중에 박혀있는 칼날 때문에 자기가 잡힐 수도 있으니까 이걸 손으로 빼내기까지 합니다. 김 씨는 이후에 사망한 B 씨를 원룸 화장실로 끌고 가서 숨겼고요. 혈흔이 묻어있는 옷을 벗겨요. 자기 옷에도 이제 혈흔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벗어가지고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고 B 씨의 가방, 휴대폰, 옷을 들고 이 원룸 밖을 빠져나옵니다. 흉기와 옷 등의 증거물은 버렸고요. 그러면 아무 연관 없는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에 김 씨는 뭘 했을까요? 조금의 후회나 반성도 없었어요. 오로지 이 머릿속에는 숨어버린 A씨를 찾아야 한다. 사람을 지금 죽였지만 이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는 A씨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원룸 주변에 있는 한 가게로 향했고요. 거기에서 새 칼을 구입해요. 가지고 있던 건 망가졌으니까요. 한편 어머니가 실종 신고를 한 내용을 접수한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GPS 기록을 확인해서 마지막 위치를 찾아냈고 원룸 건물 빈방에서 칼에 찔려 사망한 B씨를 발견하게 된 거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한 뒤에 42세의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바로 다음 날 한 모텔에 숨어있던 김씨를 찾아내서 긴급 체포합니다. 그렇게 체포된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A씨 사건과의 신고가 이미 들어왔었잖아요. 스토킹 사건.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게 된 거죠. 경찰이 A씨에게 저지른 그 폭행과 강간 사건에 대해서 김씨를 추궁하는데요. 김씨는 이게 다 A씨가 자신을 허위 신고한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B씨를 살해한 것도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재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판결문을 제가 참고해서 전해드릴게요. 김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살인, 특수 건조물 침입, 스토킹, 상해, 특수협박, 감금, 특수강간이었어요. 재판에서 김 씨는 A 씨에게 저질렀던 폭행과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경찰이 조사한 증거물들이 일단 명백했고 현장에서 찾은 것들 그리고 A 씨가 그 피해 진술 내용을 이렇게 진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자세했던 거예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녀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명백한 증거들까지 제시가 되면서 김 씨의 범행이라는 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김 씨가 들고 그 협박했던 식칼에서는 김 씨의 DNA가 또 검출이 됐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김 씨는 그 칼에 대해서 A 씨한테 내가 소고기 요리를 해줄 때 그 식칼을 사용했고 싱크대 옆에 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막상 그 당시의 현장을 보면 A 씨의 집을 보면 소고기 요리를 한 흔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소고기 요리를 했다던 그 칼이 발견된 장소는 김 씨의 말대로 싱크대 옆이 아니라 A 씨의 침대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불에 묻은 그 정액이 있었잖아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재판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A 씨가 김 씨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 그러니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A 씨가 감금됐다가 도주 시도를 하면서 살려주세요라고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이웃들이 그날 이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을 했던 거죠.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김 씨의 범행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김 씨는 재판 내내 이거 다 A 씨 잘못이다. 난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범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벌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A 씨다. 이러면서요.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김 씨의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범행 때문에 A 씨가 느꼈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도 매우 컸을 것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피해자인 B 씨에 대한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재판부는 B 씨의 나이가 64세의 고령이고 그녀가 김 씨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그녀의 심장 부분을 칼로 찌른 것은 극히 불량한 범죄이며 반사회적인 잔혹한 범죄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김 씨가 B 씨를 피하거나 충분히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한 번이 아닌 4번이나 칼로 찌른 것. 이거는 그에게 확고한 살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사실 그렇죠. 뭔가 제압만 하고 도망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찔렀다고 해도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웅크려 있는 사람을 또 공격한 건 죽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 씨가 범행 당시에 강도치상죄로 3년 6개월 선고를 받고 출소해서 누범 기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 안 하고 이 모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준법 의식이나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해요. 당시 재판에서 김 씨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2007년에 절도죄를 시작으로 해서 상해죄, 강도치상죄로 범죄가 점점 발전해 나가다가 결국 살인에 이르렀어요. 범죄는 그 형태가 어떻든 그게 뭐 작은 도둑질이 됐든 뭐가 됐든 초반에 뿌리 뽑지 못하면 이게 살인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게 아니라 바늘 도둑이 결국 사람 목숨을 도둑질하는 살인자가 된다는 거죠. 재판부는 김 씨가 저지른 범행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2022년 6월 16일 김 씨에게는 무기징역과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져요. 김 씨는 또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항소를 했죠. 자, 원심에서 김 씨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A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했고 B 씨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항소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던 건지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잘못을 갑자기 인정하면서 나 지금 깊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원심의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하다는 거죠. 반성을 하면 무기징역이 부당해진다는 건가요? 그런데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놔요. 김 씨가 그 23cm짜리 칼, 그 흉기를 소지하고는 있었지만 B 씨를 살해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김 씨가 B 씨의 유가족들과 A 씨에게 사죄한다고 했고 죽을 때까지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화와 개선 가능성 그리고 재범 우려 등의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은 다소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전 다르죠, 지금. 원심과 항소심이. 그렇게 정의의 실현 및 사회방위를 위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됩니다. 김 씨는 이 판결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는데요. 상고가 기각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사건을 매번 다룰 때마다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건 해결을 위한 경찰들의 노력에 비해서 형량은 늘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이 사건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 씨 때문에 이미 아무 연관 없는 B 씨가 살해당했고 자칫하면 지금 A 씨 여동생도 위험에 빠질 뻔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나온 내용을 보면 결국에 또 한 번 지금 범죄자를 믿어주자는 시기잖아요. 재범 위험성은 늘 낮게 평가가 되죠. 반성하는 모습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 사람이 무슨 과정과 의도로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왔는지 그 초점입니다. 수많은 범죄가 누적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과연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에 처음 올렸겠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수없이 반성한다는 말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법이라는 건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가해자에게는 이용당할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